송아지 구하기. 단편소설 박랑별 강성모.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사랑채 앞에 바로 외양간이 붙어 있었다. 외양간 흙벽에 붙어 볏짚이 외양간 지붕까지 잔뜩 쌓여 있었다. 일소의 황갈색 털을 닮은 고양이가 대들보에 얻어진 널빤지를 따라 볏짚을 쌓아놓은 곳으로 걸어 다녔다. 마당은 꽤 넓었고 외양간 옆에 수도가가 있고 뭍집 앞으로 소분료를 쌓아놓은 두엄이 있었다. 헛간 옆에는 소달구지가 있어서 가끔 소년이 달구지에 누워 밤하늘 별을 보곤 했다. 부엌 앞 흙담벽 옆에는 먹시 감나무 이파리가 봄바람에 일렁였다. 일소 한 마리가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늙은 일소는 이제 송아지를 낳지 못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잘 키워서 늙은 일소를 대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 뒤편의 언덕에는 들판과 밭들, 나지막한 산이 둘려 있었다. 마을 앞에는 하천이 흘렀고 냇가와 둑방길 사이는 넓었다. 많은 풀과 듬성듬성하게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 찔레나무가 있었다. 겨울이면 큰 가마솥에 소죽을 쑤었다. 소년은 흙과 돌로 된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면서 그 열기가 추운 겨울날 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아궁이 정면이 아닌 옆에 앉아 소죽을 쑤곤 했다. 올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지만 언제부턴가 눈이 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지분의 고드름도 더 생기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하천의 얼음들도 다 녹아내려 냇물과 원래 하나인데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다가 봄이 선물처럼 소년의 마을에 찾아들었다. 소년은 계절의 섭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생각했다. 시골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보다는 자연과 동물을 더 안다고 자부했으니 소년도 그러했다. 해가 서산에 가까워지면서 툇마루와 축사의 흙벽이 환하게 물들었고 감꽃이 별꽃처럼 매달린 5월의 어느 일요일 장날이었다. 소년은 친구들과 언덕에서 죽순처럼 올라오는 어린 찔레 새순을 꺾어 먹으며 자연의 선물을 받고 있었다. 석양은 언덕의 서쪽 나무들에게 비춰지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중간중간 숲에서 솎아낸 나무의 밑동에는 작은 새들이 놀면서 제잘거렸다. 소년은 16살이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머리칼도 흑갈색이고 까치가 둥지를 튼 모습이었다. 눈빛은 호기심 덩어리를 닮아서 간혹 별처럼 반짝였다. 언덕과 산이 만나는 지점에는 작은 옹달샘이 생겼고 걸쭉진 작은 도랑으로 작은 물이 간신히 흘렀다. 샘은 부끄러운지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새들은 목을 축였고 때론 몸을 깨끗하게 치장하기도 했다. 샘에서 20여 미터 산에는 팽나무가 당당한 자태로 오미지고 굶어져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서 있었다. 두 마리의 새가 부지런히 작은 둥지를 만드느라 날아다니는 통에 풀밭에는 검은 새 그림자도 같이 날아다녔다. 동철아, 너희 아버지 저기 오신다. 뭐지, 송아진가? 민수는 찔레나무 새순을 꺾어 왼손 가득 쥐고 말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작은 송아지를 데리고 마을 앞 하천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민수는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다. 소년이 보헤미안에 가까운 자유분방 창조성 다양성을 추구했다면 민수는 반보헤미안 성격이었다. 전통과 규율, 안정성, 실용을 중시했다. 둘은 조금은 달랐지만 어린 순수성을 지녔기에 서로의 장점은 높아지고 단점은 낮아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다. 웬 송아지지? 민수야, 나 먼저 갈게. 소년은 들뜬 마음을 가다듬으며 집으로 향했다. 구부러진 밭둑 옆 오솔길을 걸었다.
밭둑으로 옥수수는 가로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직 옥수수가 달리려면 멀었다. 소년의 집 슬레이트 옆에 붙은 굴뚝에는 연기가 피어나 하늘의 구름에 다가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소년의 엄마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아, 이젠 송아지 깔도 베어야 하나? 아, 고생이네, 젠장. 속깔 베기 싫은데. 근데 송아지가 얼마나 먹겠어. 까짓 거 조금 더 베면 되는걸. 몇 해 전에는 일소가 낳은 송아지는 젖을 떼자마자 아버지가 팔았지. 들판으로 풀 뜯기고 좋았는데 어디에서 잘 살려나 잘 살겠지. 가축은 새끼와 헤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어미와 새끼 둘의 심정은 어떨까? 인간과 같은 슬픔이겠지.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가축들, 너무 냉정한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아름다움인가? 어쩌면 의미보다도 생존이 우선이겠지.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처럼 돼지가 살아있듯이 나도 살아있듯이 소년이 생각하며 걷다 보니 집에 다 와버렸다. 아버지, 에고, 쬐깐하네요. 실망한 듯 말하고 송아지 등을 만져보았다. 아, 그럼 이제 젖됐는데 쬐깐하지 크려고. 송아지 잘 묶어놓고 여물이랑 물도 조금 주어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곱비줄을 잡고 마당을 몇 번 돌았다. 송아지는 장난감 자동차처럼 이끄는 대로 졸졸 따랐다. 그러더니 음매, 음매 하고 운다. 그러자 늙은 일소도 덩달아 음모, 음모 하며 울었다. 팔려온 송아지가 어미소를 그리워하나 보다. 우리 일소는 제 새끼인 줄 아나 보다. 송아지의 동그란 눈에는 눈곱이 듬뿍 끼어 있었다. 엉덩이에 똥딱지도 살짝이 붙어 있었고 특히 황갈색의 소털은 황금 같은 새싹처럼 보였다. 근데 소년의 마음을 끈 것은 속눈썹이었다. 길고 쭉 뻗은 것이 소립 같았다. 짜식 멋진데 맘에 들어. 소년은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 기둥에 묶어두었다. 웨이 진어두었다. 쇠빗으로 똥딱지도 떼어내고 등짝이랑 여기저기 피사빗으로 똥딱지도 떼어내고 등짝이랑 여기저기 움칫했지만 시원한지 가만히 있다가는 소년의 팔을 핥았다. 아, 뭐야 간지러워. 녀석아, 아 끈적해라. 소년의 배에는 소털이 묻어 있었다. 옆 수도가에서 우물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손과 얼굴을 씻었다. 소년은 여물통 앞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 여물을 먹고 있는 송아지를 보며 눈곱을 떼어서 버렸다. 소년은 생각했다. 이렇게도 동물의 새끼들은 귀엽고 예쁠까? 어미소와 서너 달이면 이별하고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너희들이 사람보다 낫구나. 널 낳아준 어미소도 네가 떠날 때 울었겠구나. 근데 어쩌겠냐. 이것이 운명인 것을. 아참, 너 정말 순하게 생겼어. 앞으로 너 이름은 순둥이야, 알았지? 순둥아,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나 일요일에는 들판에서 뛰어놀며 싱싱한 풀도 먹자꾸나. 잘 지내자. 녀석. 소녀는 송아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일어나서 사랑방으로 갔다. 소녀는 일요일마다 냇가의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순둥이에게 풀을 먹였다. 쇠뜨기도 있고 소가 잘 먹는 풀이 있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강아지와 산책하듯 했다. 나뭇잎, 덩쿨들, 어떻게 배운 것인지 본능인지 먹는 식물을 알고 먹었다. 밧줄을 목에만 묶었어도 잘 따랐다. 아직 콧뚜레도 안 했고 뿔은 털 속에 가려졌으나 만져보면 뾰족한 것이 느껴졌다. 소녀는
들판에 쇠말뚝을 박아서 줄을 6, 7미터 정도 묶어놓고 속가를 다 벤 다음 포플러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곤 하였다. 바람이 불면 포플러 나무에서는 사르륵 사르륵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왔다. 순둥이는 풀을 긴 혀로 한 움큼 잡아서 입에 넣고는 꽉 물고 고개를 툭 들어서 풀을 뜯었다. 풀들이 낫으로 베어지듯 뜯겨나갔다. 소녀는 궁금증에 순둥이의 입 위를 손으로 만져보고 깜짝 놀랐다. 이빨이 없어서 당황하고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궁금증은 쉽게 해결해냈다. 이런 행동은 윗앞니가 없고 아래 앞니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윗몸음에는 딱딱한 칩판에 풀을 대고 아래 앞니로 물고 풀을 뜯는 구조였다. 소녀는 초식동물의 진화에 대해 그 원리를 안 듯 뿌듯해했다. 오, 그렇구나. 역시 이래야 하는구나. 순둥이는 풀을 뜯다가도 소년을 자주 바라보았다. 음매 하면서 석양이 물들 무렵에 소년이 소에게 다가가자 음매 하며 소년의 손을 혀로 스쳤다. 집에 가자고 하는 것 같았다. 손에 미끄러지듯 혀의 감촉이 간지럼과 끈적거림, 야릇함을 동시에 소년은 느꼈다. 이제 소년은 적응이 됐는지 집으로 가면서 잡초에다 손을 닦을 뿐이다. 하천다리를 건널 때에 냇물에는 햇볕에 빛나는 윤슬로 가득했고 피리들은 하늘로 솟구치고 또 솟구치고 마치 구름 속에라도 가고 싶은가 보다. 택도 없지. 오직 첨벙할 뿐이다. 순둥이와 소녀는 멈추어서 같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순둥이의 큰 눈동자에는 속눈썹 사이로 온 붉은 해가 있었다. 이제 자기 집을 아는지 앞에서 가고 소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마을 입구의 길에 있는 큰 정자나무에 순둥이는 옆구리를 문지르고 있다. 아, 그놈 토실토실하네. 그거 참 야무지게 긁어대는구나. 털갈이 하나보다. 자주 빗질해줘라. 동철아. 당숙은 못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말했다. 네, 당숙 엄청 순하고 튼튼해요. 소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하고 미소 가득한 손으로 순둥이 이마를 쓰다듬었다. 하하하, 잘 키워봐라. 요즘은 제대로 일하는 소가 없단 게 큰일 났어. 경운기나 트랙터로 한다지만 비탈진 밭은 소가 없으면 안 나왔단 게. 그리고 우리같이 기계를 다루기 힘든 사람에게는 소달구지가 좋지. 당숙은 순둥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느티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며 상쾌한 소리를 냈다.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느티나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나? 밑동에서부터 이열로 개미들이 부지런히 오르고 있었다. 당숙, 울 송아지 잘 훈련해서 훌륭한 일소로 만들 겁니다. 일은 힘들지 않게 많이 안 시킬 거고요. 말하고 입술을 꼭 다물며 순둥이를 쓰다듬었다. 걱정할 거 없단다. 소는 아주 힘이 세거든. 잘 먹이고 보살펴주면 돼.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닌 거야.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 거라 착각을 하거든. 동철아, 송아지 콧뚜레 하려면 아직 멀었지. 소는 콧뚜레를 해야 소가 되지. 사람으로 치면 성인식을 치른 것처럼. 아, 올해는 장마가 언제 오려나. 소녀는 학교에 갈 때는 꼭 순둥이에게 사료랑 여물을 주고 나서 얼굴을 쓰다듬고 갔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동철이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소도 좋아하는 것이여. 어여 가라. 학교 늦겠다. 하며 도시락을 챙겼다. 순둥이가 소년에게 온 지 몇 달 후 어느 날 아버지는 순둥이 코를 뚫어 쇠콧뚜레를 채워야 한다며 송아지를 감나무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미리 만들어 놓은 어른 손가락만한 노간주나무 가지를 동그랗게 휘어서 만들어 놓은 쇠콧뚜레와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은 콧뚫개, 밧줄, 된장, 쑥을 감나무 옆에다가 두었다. 단단히 꽉 잡아야 혀. 뒷발로 찰 수도 있으니 뒤로는 가지 말고 큰일 난다. 말하며 콧뚫개에 된장을 듬뿍 발랐다. 아버지, 안 뚫으면 안 되나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소녀는 순둥이가 아플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났다. 동철아, 다 소가 되려면 지금 해야 혀. 더 크면 다루기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이요.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비장함으로 무장한 전사처럼 용맹해서 소녀는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자 무력해졌다. 대나무의 새끼 죽순처럼 자그만 뿔이 난 순둥이는 영문도 모른 채 꼬리로 파리들을 쫓고 있다. 1년도 안 된 송아지가 이런 아픔을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게 소녀는 슬펐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자 순둥이가 이제는 가여워졌다. 안녕하세요. 아, 콧뚜레 뚫는구나. 구경해야지. 대학교에 다니는 정호영이었다. 정호영, 하이 동철, 나도 잡아야겠다. 나오세요. 제가 잡을게요. 그려 꽉 잡아야 한단께. 어머니는 비켜주고 아버지를 도왔다. 정호와 소년이 송아지 머리를 양옆에서 꽉 잡고 있어서 송아지는 옴짝달싹 못했다. 소년은 사촌형이 오자 천군만마를 만나듯 용기가 생기고 위안마저 들었다. 정호영, 괜찮겠죠? 별거 아냐. 금방 끝나. 동철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단다. 겁쟁이가 되어서 살면 더 고통인 거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일이야. 단단히 잡자. 알겠지? 자, 뚫을란 게 꽉 잡아라. 아버지는 한 손으로 이바귀를 움푹 잡고서 코청의 한가운데 얕은 곳에 쑥 밀어넣고 돌렸다. 음매, 순둥이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새빨간 피가 코에서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된장을 바른 숭잎으로 코의 피를 닦아내었다. 꽉 잡아야 한다 하며 얼른 준비한 쇠콧뚜레를 밀어넣어 채우고 휘어서 줄로 묶었다. 그리고 된장을 거기에 듬뿍 묻히고 뚫은 코에 잘 묻히도록 이리저리 돌렸다. 콧뚜레를 줄로 묶어서 목의 줄과 연결했다. 그 줄들이 굴레라는 것을 소녀는 나중에 알았다. 순둥이 코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 소녀는 피를 보자 울컥하며 순둥이를 꽉 잡고 순둥이를 보면서 또 울컥했다. 순둥이는 매에 울면서 한참 동안을 발버둥을 쳤다. 순둥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소년이 위로할 수도 없기에 소년은 품에 안은 순둥이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또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어머니는 헝겊으로 코와 입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한참이 지나자 지혈이 되는지 이제는 피가 조금씩 나온다. 동철아, 사료랑 깔 주어라. 물하고 쑥도 옆에다 두고 아마 아파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다. 그려도 좀 주어라. 아버지는 큰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개선장군처럼 수도가로 걸어갔다. 그놈 잘 참네. 다른 송아지들은 난리치던데. 아버지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순둥이는 외양간에서 누워만 있다. 풀도 소죽도 잘 먹지 않았다. 음매 하면 일소도 덩달아 음모 할 뿐이다. 소녀는 아궁이 앞에 사촌형과 마주보며 앉았다.
네 개의 눈동자는 막 콧뚫개를 한 송아지를 보고 있었다. 축사의 흙벽 사이 틈으로 밝은 햇빛이 들어왔다. 정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군 제대 후에 복학까지 시간이 남아서 고향에서 공부하면서 부모 일을 돕고 있었다. 털털한 모습과 달리 꽤 깊은 생각을 하는 대학생이었다. 검은 뿔테만큼 지식을 간절히 탐구하는 청년이었다. 그래서인지 소년이 어릴 때부터 잘 따랐다. 동철아, 소콧뚜레가 소에게는 구속이자 자유인데 그거 아니? 구속인 것은 알겠는데 자유라니요? 어떤 자유죠? 소년은 부직갱이를 끄적이며 의심쩍은 눈빛으로 물었다. 자유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거든. 근데 소가 자유로워져서 야생에서 살아간다면 인간이 키우는 농작물도 먹겠지. 또 아무 곳에다가 배설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인간과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게 돼. 그래서 구속을 함으로써 소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가축으로서 인간이 자유롭게 행사하여야 할 소의 자유, 가축으로서의 자유. 일하는 소이기에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소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지. 근데 소콧뚜레 하지 않는 소들, 비유구들, 인간의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소들은 구속이 없기도 하지만 대신 생존이 짧지. 정호영, 그럼 말에게 물리는 제갈이랑 같겠네? 그렇지, 제갈 소나 말의 숙명이지. 숙명은 가축이 거부할 수가 없어. 인간은 숙명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말이야. 순둥이는 이제 평생 족쇄처럼 콧뚜레를 달고 살아야 한다. 사람을 잘 따르지만 이제는 강제로도 따라야 한다. 그렇게 길들여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콧뚜레와 목줄에 연결된 세 곳의 줄을 굴레라고 한다. 콧뚜레가 채워져 있는 한 평생 짊어져야 할 굴레. 그것이 소의 자유이기도 하다니. 소녀는 힘없이 누워있는 순둥이를 바라보았다. 동그란 눈에서 눈물이 맺힌 상태로 멀뚱멀뚱하고 있었다. 동철아, 시골에서 일소가 되어 살다가 늙어 힘에 부치면 주인은 콧뚜레를 풀지 그리고 소를 만지며 눈물을 흘려. 20-30년을 같이 함께한 소중한 소이지만 이별을 하는 거야. 소도 팔려가면서 자기 운명을 아는지 눈물을 흘린대. 정호는 담배 한 개비를 물더니 이내 피웠다. 콧뚜레와 굴레를 벗는 순간에 자기를 평생 올라매던 족쇄에서 해방되었는데 오히려 뭔가가 떨어져 나간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어리둥절해. 자유가 아닌 이제는 죽음이 다가온 거야. 저기서 도축장으로 데려갈 트럭이 오니까. 평생 일하고 송아지 낳아서 목돈을 마련해주고 그러다가 늙어 힘이 딸리면 죽는 거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 아니니. 그러니 동철아, 송아지 사랑해줘라. 충직하고 맑은 영혼이야. 소란 동물은 죽어서도 온 몸뚱이를 인간에게 다 내어주잖아. 나도 소를 생각하면 씁쓸하구나. 아, 그리고 동철아, 이번 장마는 집중호우가 많대. 나 이제 갈게. 소녀는 정호영 말에 말없이 부직갱이를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네, 정호영. 사촌형의 말에 소녀는 의기소침해져서 기운이 없었다. 순둥이의 소콧뚜레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소년에겐 희망이 생겼다. 순둥이가 일소가 아니라면 몇 년 후에 죽어 사람들 고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지만 우리 순둥이는 일소로 평생 같이 살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잠시 순둥이가 크면 힘들게 일을 할 거로 생각하니
다시 순둥이가 짠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되는 거야. 힘들면 쉬면 되니까. 쉴 동안은 행복할 거야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 사람이 힘들어서 먼저 쉴 수도 있으니까. 여러 날이 지나자 배가 고팠는지 순둥이는 여물을 정신없이 먹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울음도 멈추었다. 소녀는 순둥이가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고 여물을 먹는 모습에 흐뭇했다. 이제 숙명처럼 자신을 올라매는 콧뚜레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 소녀는 순둥이가 송아지 모습을 벗고 소 같은 모습이 보이자 흐뭇했다. 마치 다 큰 송아지, 초보소처럼 보였다. 날씨가 무더운 7월에 접어든 어느 날 언덕에 순둥이를 데리고 갔다. 풀들이 많은 들판에 쇠말뚝을 박고 줄을 메어 놓았다. 요즘은 비가 자주 내린다. 땅도 젖었는지 쇠말뚝이 잘 박혔다. 소녀는 고추밭에서 부모님과 같이 고추를 따고 있었다. 햇볕은 그동안 비와 구름에 가린 자신의 존재감을 맘껏 뽐냈다. 고추잎들은 햇볕에 축 늘어졌고 하늘을 운동장 삼아 논일던 고추 잠자리는 고추대에 앉아 잠시 쉬고 있고 밭두렁의 감나무엔 땡감들이 주렁주렁 감잎에 숨어 있다. 따도 끝없는 빨간 고추는 태양의 노을처럼 붉었다. 소년이 고추를 담은 몇 포대를 지게에 싣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음매 소리에 멈추었다. 순둥이 울음소리다. 뭐야? 순둥이가 옆 동네 아저씨에게 막가지로 맞고 있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소녀는 지게를 받치고 순둥이에게 뛰어가며 소리쳤다. 그 아저씨는 순둥이 밧줄을 꽉 잡고 멈추어 있다. 투덜투덜대며 얼굴엔 수염이 잡목처럼 우거져서 지저분해 보였다. 아저씨, 우리 순둥이를 왜 때려요? 소녀는 아저씨를 노려보며 말했다. 순둥이는 다리를 살짝 절룩거리고 있었고 등에는 피가 조금 맺혀 있었다. 겁먹은 순둥이가 소년을 보고 있다. 여기 좀 바란게. 이놈이 옥수수 뜯어먹고 고추밥 망가뜨려 놓은 것을 그래서 분해서 때렸다. 왜? 잘 묶어놓아야지. 제기랄.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저씨, 그렇다고 송아지를 이리 마구 패면 어떡해요? 우리 순둥이 피나고 다리도 절고 당장 치료해주세요. 소녀는 주먹을 움켜쥐며 떨면서도 아저씨를 똑바로 보았다. 뭐 이 녀석 봐라. 어이가 없네. 너 누구네 집 자식이야? 어른에게 눈 똑바로 뜨고 버릇없이. 아저씨,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빨리 순둥이 치료 안 해주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건 동물 학대라고요. 범죄라고요. 아저씨, 진짜 이리 주세요. 곱비 소녀는 울분을 인내하려 할수록 순둥이를 보면 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곧 아버지가 오실 것이기에 아버지를 믿고 화를 표현했다. 근데 너무 늦으면 어떡하지? 동네 사람들도 안 보이고 계속 곤경에 처한 지금의 상황이 미웠다. 못줘 이것 다 물어내기 전에는. 얼만데요? 다 물어줄게요. 우리 순둥이 치료해주세요. 소녀는 다소곳하게 부탁하듯이 말했다. 이 녀석 봐라. 아저씨는 소년의 말에 놀란 듯 멈칫했다. 소녀는 생각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한 동물에게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순둥이의 눈을 보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이면 동물을 학대해도 괜찮은 건지를 따지고 싶었다. 더군다나 가축이다. 집에서 같이 사는 동물, 같이 살 동안은 식구라 여겼다.
소녀는 이건 동물 학대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좀 더 컸더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뭔 일이여? 자네가 왜 우리 소를 잡고 있단가? 소년의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순둥이를 저 아저씨가... 소녀는 말하며 울먹였다. 아, 안녕하셨단 게 다니 그것이... 아저씨는 말끝을 흐렸다. 얘야, 너희 소 가져가라. 말하고 막가지를 버렸다. 소녀는 얼른 순둥이를 데려왔다. 등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주위에 쑥을 뜯더니 피가 나는 곳에 댔다. 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자네, 여기 담배 한 대 피우게나. 담배 한 개비를 주며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우리 송아지가 줄이 풀어져서 그랬구먼. 그렇다고 이 사람아, 송아지를 피까지 나게 패나. 아버지는 화를 참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옥수수 못 먹게 하고 기다렸다가 얘기하면 될 일을 저리 패면 된단가. 뼈에 금이 갔는지 모르겠네. 일단 지켜보자고. 다행이길 바라야지. 아버지가 이곳에서는 그래도 힘이 세고 옹골차서 남이 함부로 대들지는 못했다. 네, 세게는 안 쳤으니 괜찮을 겁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며 후회하듯이 말했다. 그것은 지나고 봐야 아는 일이지. 송아지한테 문제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고나 있게나. 참나, 농작물 좀 상했다고 저 말없는 동물을 학대하다니. 사람도 그리 팰 건가? 말해보게. 잘못하면 저리 할 건가 묻지 않는가? 아버지는 근엄하게 따졌다. 그럴 리가요. 농사일도 힘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저씨는 반성한 듯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동철아, 잘 살펴보고 집으로 데려가거라. 네, 아버지. 소녀는 순둥이를 외양간으로 데려와서 다리도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며 말했다. 순둥아, 왜 그랬어? 그러면 큰일 난단 게.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하긴 네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니 소녀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사람과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물도 순둥이도 사람에게 하고픈 말이 있을 거야. 사람만 동물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틀렸어. 난 알 수 있어. 아프면 동물도 울고 기분 좋을 때는 핥잖아. 또 울고. 소녀는 외양간의 소똥들을 깨끗이 치우고 새 볏짚을 깔았다. 외양간 문을 열어놓고 근처에 볏짚을 한 주먹 깔고 그 위에는 말려놓은 쑥을 올리고 천천히 타라고 소나무 장가지도 올려서 모깃불을 놓았다. 파리며 모기랑 날벌레들 쫓으려고 소녀는 외양간으로 연기가 가도록 비료포대를 반접어서 부채질도 했다. 소똥에는 악취 같은 심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녀는 항상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 소똥이 묻든지 말든지 소들은 신경도 안 쓰고 눕는다는 것이다. 소들은 바보인가? 왜 그럴까?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이 돌봐주어야 한다. 작년에 놀러온 도시 친척 얘는 소를 자세히 보고 싶다며 외양간에 들어가 보더니와 냄새하며 코를 잡았었지. 등에 똥딱지 묻은 것 좀 봐. 아, 더러워. 소똥을 파리들이 먹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은 소녀는 얼른 소빗으로 똥딱지를 뜯어낸 기억이 떠올랐다. 소녀는 조금 화도 났었다. 야, 그러면 소고기 먹지 마. 이렇게 더러운데 고기는 왜 잘 먹는데? 따졌었다. 그거랑은 다르지. 깨끗이 씻어서 먹잖아. 야, 물건이냐 씻개야. 너는 고기 안 먹는 것처럼 말한다. 소녀는 그 소리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지. 내가 키우는 소는 안 되고
남이 키운 소는 먹어도 되나? 나도 이중적이고 편협한 사람인가? 자기 위안이고 기만적인 태도였던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의 고통과 모든 삶을 이해해주고 먹어야 하며 함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이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더라도 소의 불결한 축사, 환경에 혐오를 느끼는 태도에는 직감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으니까. 친척 예를 좋게 보지는 않았다. 일요일 오후면 소년과 송아지는 농사일이 없을 때는 냇가 둔치 들판에서 공부하고 풀을 뜯고 같이 지냈다. 소년이 책을 보며 포플러 나무에 기대서 잠들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면 송아지는 음매 하고 집에 가자고 소년을 깨웠다. 순둥이가 앞에 가고 소년은 항상 뒤따랐다. 그러던 여름방학이 일주일 정도 남은 어느 날이었다. 소년의 부모는 외갓집에 가서 늦을 거라고 했었다. 하늘의 구름은 짙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비는 오다 말다를 반복했다. 평소처럼 순둥이를 데리고 둑방길을 갔다. 풀이 많은 넓은 경사진 둔치에 쇠말뚝을 단단히 박고 둑방길을 걸으며 학교에 갔다. 저만큼 길가에 들꽂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가까이 가니 깜짝 놀라 하천을 가로질러 산으로 날아갔다. 소녀는 멍하니 서서 산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들신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날아다니는 날짐승, 걷거나 기어다니는 길짐승,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수생동물들, 여기 시골에 다 있으니 참 좋구나. 생각하며 학교로 다시 걸어갔다. 부지런한 농군들이 논에 한두 명 일하고 있었다. 길가의 풀들 중에 철사처럼 가느다란 줄기를 끊어 이를 쑤시며 걸었다. 순둥이는 매번 소년이 올 때까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고 한가로이 쉬면서 소년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는 소를 밖에 메어놓지 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학교에 도착해 수업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아차 싶었다. 그 후로 하늘을 자주 쳐다보았다. 구름은 얇은 색깔이 진한 먹구름에 밀려나고 있었다. 소녀는 당황하며 얼굴까지 붉어졌다.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칠판에 쓰려지는 분필 소리는 소년의 가슴에 스산하게 들려왔다. 부슬비가 조금 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요란한 빗소리에 소년은 놀랐다. 교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번갯불은 찢어지는 날카로움으로 번쩍 빛나고 창문에는 빗줄기가 재빠르게 밑으로 흘러내렸다. 소년은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 희망사항이었다. 요즘 그랬던 것처럼 좀 오다가 그치겠지 생각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보니 흙탕물로 물웅덩이도 생겼고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아니, 더 거세게 내렸다. 학생들은 방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밖에 요란한 날씨에 제멋대로 들떠 있었다. 저마다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결을 찾아야 한다며 웅성댔다. 사실이 그랬다. 산골인 이곳 지형은 하천이 범람했고 도로나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자연의 파괴적인 행위에는 매우 취약했었다. 여름철 장마, 가뭄, 겨울날 폭설이 대표적이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놀기 위해 비나 눈이 많이 오길 기대하기도 했다. 산골 아이들은 이럴 경우 하늘에 감사하기도 했다. 오, 비가 조금 더 오면 다리를 빗물이 넘쳐서 학교 안 가도 된다며 좋아했고, 폭설이 내리면 차가 운행되지 않았고
걸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횡재를 한 듯이 즐거워했다. 어른들만 마음을 졸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혜택도 아이들을 좌절시키는 재해가 있었으니 바로 불볕더위와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가뭄이란 말없이 답답한 날씨였다.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무더위에서 그들에게는 냇물이라는 위안이 있었다. 맑은 물과 시원함, 물속의 물고기들과도 친구하는 하천의 물을 좋아했다. 아마도 냇물이 없었다면 깊은 산의 계곡을 찾아갈 것이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 냇물은 더 가까운 벗이니까. 단,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랬다. 다른 아이들의 들뜬 표정에서 시무룩한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소년이었다. 소년은 냇가가 홍수로 넘친다면 순둥이가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몹시 표정이 어두웠다. 조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다. 반장, 학생들 다 있지? 선생님이 물었다. 네, 선생님. 비가 많이 오는구나. 아무래도 더 늦으면 귀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오늘 수업은 그만 마치자. 네, 선생님. 다들 웅성대며 책가방과 우산을 챙겼다. 소년이 제일 빨랐다. 민수야, 나 먼저 갈게. 야, 같이 가자. 비도 많이 오는데. 몰라. 빨리 가봐야 해. 우리 송아지 하천 둔치에 메어놓았거든. 소년은 신발을 허겁지겁 씻고 달렸다. 책가방도 책상에 내팽개치고 달렸다. 민수도 뒤따랐다. 3km는 달려야 했다. 온통 비를 맞고 생쥐꼴로 소년은 순둥이만 생각하며 달렸다. 신장로 길에는 도로가 파인 곳에 흙탕물로 가득했고 낮은 길에는 냇물처럼 황토물이 흘렀다. 먼 산에는 번개가 쳤다. 소년은 지쳐서 잠시 쉬었다. 도로 옆 도랑의 물은 이미 넘쳤고 물을 논두까지 머금은 노는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벼들은 머리를 내밀고 비를 맞고 있었다. 먼 산들이 뿌옇게 보여서 음산한 분위기마저 들었다. 장대비를 잔뜩 맞으며 얼굴을 앤디 같다. 닦아내자마자 머리칼에서 빗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제는 덜컥 겁이 났다. 제발 누가 순둥이 데려다가 외양간에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제발 비를 멈춰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아니면 순둥이를 둑방으로 잘 피신시켜주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만 해준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소녀는 빗속에 대고 외쳤다. 그러나 빗줄기에 가로막혀서 신에게는 도달하지 못했다. 으악, 다 부질없어. 조금만 기다려. 순둥아, 내가 해결해야만 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소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외쳤다. 소녀는 다시 달렸다. 장대비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없이 다니던 길이라 소녀는 길을 안다고 믿고 달렸다. 철퍼덕 소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손도 긁히고 무릎도 까졌다. 무릎이 시렸다. 바지를 걷어보았다. 물팍이 까져서 피가 흙탕물과 함께 흘렀다. 아, 젠장, 큰일 났네. 제법 살갗이 까져 있었다. 아, 그치. 그러면 되지. 바보, 정신 똑바로 차리자. 소녀는 길가 옆에 고추밭의 일항에 멀칭된 비닐을 조금 뜯었다.
그리고 밭두렁에 기다랗게 자란 쑥의 잎을 뜯고 상처 부위에 대고 비닐로 감아서 묶었다. 피는 멈추었다. 쑥잎이 지혈을 막고 있었다. 됐다. 좀만 기다려, 순둥아. 미안해. 내 실수야.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제발, 제발. 소녀는 다시 흙탕물이 발목까지 찬 신장로를 뛰었다. 뭐야. 넘어질 때 신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뛰는 속도가 갑자기 줄었다. 맨발 바닥은 잔돌에 뛸 때마다 아팠다. 오던 길을 뒤돌아보았다. 검은 운동화 한 짝이 물에 잠겨 머리를 내밀 듯 보였다. 뒤돌아가서 흙탕물과 모래가 잔뜩인 신발을 물에 헹구고 신었다. 끈을 조여 매었다. 이젠 완벽했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해서 마음이 급해진 소녀는 시커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으아! 아! 소리를 지르니 답답함이 풀린 듯 정신이 맑아졌다. 아니, 전사처럼 전투에 임하는 장수 같았다. 저기만 가면 순둥이 메어놓은 곳이 보일 것이다. 달리면서 소녀는 생각했다. 순둥이와 풀을 뜯겨 먹이던 때와 가끔 등에 올라타서 아버지에게 혼나던 것을.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덜컹 겁이 났다. 일소로 키운다며 소에 좋은 것으로 잘 먹였는데 홍순물에 떠내려간다면. 소녀는 급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원망했지 빗줄기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강한 빗줄기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 생각하고 당당히 맞으며 달려갔다. 버스가 쌩하고 지나가자 흙탕물이 온몸에 묻었다. 소녀는 버스를 바라보며 머리에서 흐르는 흙탕물을 닦았다. 모래들도 묻어 있었다. 얌마, 와, 진짜. 가다가 빵꾸나 나라. 소리쳤다. 물 한 개 사이로 포플러 우듬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다. 빗줄기도 조금 잦아졌다. 신장로에서 마을로 가는 길은 돌아서 가야 했다. 여기서 하천 둑방길로 가면 몇백 미터는 빨리 갈 수 있어서 소녀는 둑방길을 선택했다. 비도 잠잠해서 속도가 붙었다. 왼쪽의 하천에는 홍순물처럼 흙탕물이 냇가 들판을 넘치고 있었다. 그 기세가 대단해 보였다. 모든 것을 앗아갈 듯 맹렬하게 냇물은 흘렀다. 다행인 것은 좁은 하천에는 둑방길 밑에까지 물이 찼고 들판이 넓은 곳은 아직 여유가 있었다. 조금만 가면 순둥이를 메어놓은 곳이다. 소녀는 힘을 내어 달렸다. 둑방길에 흙이 많은 곳에서 미끄러졌다. 다행히 냇물에 빠지기 전에 질긴 풀인 그령풀, 결초보은 유래를 움켜잡아서 물살에 빠지지는 않았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놀래라. 소녀는 수영할 줄 알았지만 이런 급류에 쓸린다면 죽을 거야 생각했다. 냇가 가장자리에는 쓰레기와 온갖 떠내려온 물건들로 가득했다. 소녀는 이제 지쳤다. 빠른 걸음으로 걸을 뿐이었다. 둑방길 왼쪽에는 홍순물이 웅장하게 흘렀지만 오른쪽 아래로 보이는 논에는 벼들이 냉정하게 서 있었다. 벼들 사이에 빗방울만이 표면을 파동치게 할 뿐이었다. 한쪽은 격동, 한쪽은 고요함, 두세 개의 경계를 소년이 걷고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걷다 보니 어느새 순둥이가 있는 곳 100여 미터까지 소년은 왔다. 다행히도 비는 좀 수그러들었다. 비가 잠잠해지며 안개가 피어올라서인지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보여야 할 곳에 순둥이가 보이질 않았다. 소녀는 심장이 사라져버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다. 둑방길 가에 빗물을 잔뜩 머금고 흙바닥에 축 처진 풀처럼 소녀는 좌절했다.
기운을 차린 소녀는 순둥이를 메어놓은 곳에 이르러서 순둥이를 다시 찾아보았다. 순둥아, 순둥아 불렀으나 보이질 않았다. 눈가를 가린 액체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닦아내고 자세히 주변을 살폈다. 거센 물줄기 소리가 소년의 귓가를 사정없이 위협하며 괴롭혔다. 모든 하천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지금 이곳의 제왕은 저 홍순물이었다. 제방 둑에서 경사가 완만한 둔치는 물살이 잔잔했으나 하천 중심부의 깊은 곳에는 물살이 파도치며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불어난 물 가장자리 둑방길 밑에 찔레나무가 보였다. 찔레나무 앞에 출렁이는 흙탕물 사이로 순둥이 머리가 보였다. 순둥아, 소녀는 보물이라도 찾은 듯 기뻐했다. 일렁이는 흙탕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힘겹게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초췌한 것이 작은 머리가 다 젖은 털에서 큰 눈만 휘둥그레 뜨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빨리 구해야 한다. 소녀는 그 생각뿐이었다. 이 긴박한 상황 순둥이에게는 소년의 행동에 따라 생사가 달려 있었다. 누구보다도 지금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년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아직 하늘엔 먹구름이 유유히 걸쳐 있었다. 언제라도 장대비가 올지 모를 일이었다. 소년은 공포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들의 고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년은 금세 알아차렸다. 어른들이 올 때를 기다릴까? 마을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망설였다. 아, 밧줄이라도 있으면 저기 나무에 묶을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순둥이의 고통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잘못되면 안 되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실행에 들어갔다. 근데 그곳은 둑방길 밑에 경사가 심한 곳이다. 그리 간다면 미끄러져 냇물에 다시 빠질 것이다. 생각하고 소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고민했다. 순둥이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쇠말뚝을 박아놓은 곳을 어렴풋이 기억하며 소녀는 냇물에 들어갔다. 배꼽까지 물이 찬 곳에서 발로 휘젓자 밧줄이 발목에 걸렸다. 줄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쇠말뚝이 있는 곳에서 소녀는 힘껏 쇠말뚝을 뽑았다. 그러자 순둥이가 물살에 밀렸다. 소녀는 밧줄을 꽉 잡고서 순둥이에게 쏠렸지만 빠르게 물 가장자리로 왔다. 그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 순둥이를 힘껏 당겼다. 콧뚜레와 굴레로 연결된 목줄이 탱탱하게 죄어졌다. 둑방길가 옆에 잔뜩 난 풀들이 소년의 발을 미끄러지 않게 잡아주었다. 고삐를 당겼고 조금씩 순둥이는 둑방길로 올라왔다. 가파른 둔치는 순둥이 발자국으로 가득했다. 순둥이는 음매, 외쳤다. 소녀는 순둥이 얼굴을 안았다. 둘은 물에 홀딱 젖어서 입가와 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큰일을 해낸 소년이 안심하는 사이 또 다른 위험에 빠져버렸다. 순둥이의 발버둥으로 둑방길 물가의 제방이 약해진 것이다. 아, 둑방길 물가 쪽의 제방이 허물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소년이 냇물에 빠졌다. 소년은 다행히 줄을 놓치지 않았다. 줄을 당기면서 둑방길 비탈진 곳에 오르려 애썼다. 줄은 팽팽해졌다. 순둥이는 앞발에 힘을 주면서 음매, 울며 버티고 있었다. 소녀는 순둥이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며 대단한 경외감이 들었다. 순둥이는 당당했다. 절대적으로 버틸 것이니 줄을 잡고 빨리 오라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허허들판에 우뚝 선 팽나무 같았다. 소녀는 둑방길에 올랐고 곧바로 길 한가운데에 드러누웠다. 순둥이가 얼굴과 머리를 핥았다.
하늘은 먹구름들이 서서히 물러가고 흰 구름으로 교체되고 있었다. 누워서 하늘에서 구름을 이고 있는 순둥이 얼굴을 만졌다. 송아지의 털은 갈대비가 물에 젖은 그 모습이었다. 소녀는 일어나서 순둥이를 마을 길 옆 정자나무로 데리고 갔다. 어른 세 아름 정도인 정자나무 밑동에 앉았다. 저만큼에서 민수가 오고 있었다. 아, 힘들다. 순둥아, 음매해, 매해. 동철아, 이게 뭔 꼴이냐? 민수는 마치 녹초가 되어 있는 동철을 축 처져 날지 못하는 새를 보듯 말했다. 민수야, 그게 순둥이를 냇가에 메어놓아서 휴, 간신히 빠져나온 거야. 소녀는 숨겨놓은 일이 들켜서 감추듯이 긴장하며 말했다. 야, 내가 불러도 대답도 없이 막 뛰어가더니만. 송아지 때문이었구나. 민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민수도 장대비에 우산을 썼지만 신장로에 불어난 물로 인해 신발이며 옷이 많이 젖어 있었다. 불렀냐? 못 들었는데. 말하고 순둥이를 쓰다듬었다. 너도 참, 비라도 줄어들면 가야지. 그 비를 맞고 뛰어가다니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잖아. 야, 큰일이지. 순둥이 죽을 뻔했는데 늦었으면. 소녀는 방금의 일을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추켜 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동물보단 사람이 우선이지. 아무리 동물이 좋아도 말이지. 만약에 네가 잘못되었으면 모든 게 비극이 되지. 어떤 동물도 인간보다 우선은 아니냐. 우리가 주인이고 동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야 이 지구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돼버린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순둥이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그건 맞아. 그렇지만 동물이더라도 사랑하는 동물은 구할 가치가 있어. 난 느꼈거든, 동물이 내게 준 기쁨을. 그런 가치도 결국은 인간이 동물에게 얻는 기쁨 때문이겠지. 난 우리 집 개를 키우는 이유가 나를 잘 따라서야. 만약에 개가 나에게 기쁨도 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면 난 키우지 않을 거야. 이게 솔직한 사람들 마음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동물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어때, 내 말? 민수가 말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물안개가 자욱하여 군데군데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았다. 동철아, 무릎은 뭐냐? 비닐로 동여매고. 야, 무슨 치열한 전투하다 다친 군인 같다. 하하. 민수가 비닐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게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어. 민수야, 집으로 가자. 씻어야겠어. 지금 온몸이 찝져여 송아지도 닦아야 하고. 그러고 보니 추운 듯 순둥이가 떨고 있었다. 외양간에서 소녀는 순둥이를 수건으로 닦았다. 김이 피어올랐다. 나무 틈 사이로 일소가 순둥이를 핥아주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저녁에는 부모님이 새 자전거를 사가지고 왔다. 와, 자전거. 소녀는 자전거를 만져보았다. 저번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잘 타야 한다. 이제 잃어버리면 없어. 대체 어느 놈이 가져간 거야?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 여기도 비가 많이 왔구나. 읍내도 엄청나게 오더라. 별일 없었지. 네, 아버지. 소녀는 순둥이 일로 혼날까봐 불안했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모르는 일 같아서 안도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냐, 잘 해결되었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그런 생각을 했다. 자전거를 보면서
소녀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착잡했다. 송아지를 잘 돌보고는 있지만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잘 키울 거지만 그렇더라도 저 자전거는 멋지구나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는 송아지가 이상하네. 콧물을 흘리고 여물도 그대로고 소똥도 질고 설사하네. 그랴 젖은 풀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동철아. 네, 나가요. 마침 잠에서 깨어있던 소녀는 아버지 말을 듣고는 범죄자처럼 상기되어 급기야 공포감마저 들었다. 온갖 생각들이 소년의 정신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번 뒤로 숨겼던 일을 끄집어낼 용기는 사라지고 더 깊이 숨기려는 마음만 들었다. 소녀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외양간으로 왔다. 봐라, 송아지가 설사도 했어. 요즘 장마철이라 감기 걸린 것 같다. 수의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동철아, 뭐 이상한 건 먹인 건 아니지? 네, 아버지.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요. 소녀는 걱정이 됐다. 순둥이는 힘없이 주저앉아 콧물을 질질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수의사한테 전화하고 있을 때 콧물을 헝겊으로 닦아주며 순둥이 걱정에 이번 사건을 아버지가 알까봐 걱정해서 일어나는 정념에 갇혀 괴로워했다. 소녀는 수의사와 통화하는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단순 감기면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고 하니 안심은 되었다. 아무래도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체온이 내려가 감기에 걸린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다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며 상심했다. 우울한 마음으로 축사를 나와 소녀는 마을의 정자로 갔다. 정자 주변으로 200년은 돼 보이는 팽나무와 두 아름은 되는 느티나무가 세 그루 있었다. 그늘도 지고 바람도 잘 부는 시원한 곳이었다. 앞마을과 전답들이 보이는 탁 트인 곳이었다. 일요일이라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민수야, 물송아지 감기 걸리고 설사하고 난리다. 약 먹으면 낫겠지. 동철아, 우리 수송아지 오늘 판다. 수송아지 팔고 암송아지 산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게. 순놈이 일소하면 힘이 세서 최고인데 말이야. 소년이 말했다. 길들여지지가 않는데 숫소들은 일소는 거의 암소래. 민수는 말하며 느티나무 목피를 뜯었다. 야생이 너무 넘쳐서 그러나? 아니면 힘이 너무 세서 제어가 안 되나? 너도 읍내 갈 때 소 힘겨루기 경기 보았지? 와, 그 힘. 서로가 정당하게 힘으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도망갈 때까지만 싸우는 거. 그리고 항복하고 도망가면 절대 뒤를 쫓지 않는 거. 소년이 말했다. 봤어. 그것은 사람들이 본받을 일이라 봐. 소들은 인정하잖아.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도 억지를 부리지. 동물도 인정하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나 봐. 이상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한 사람들이 많아. 인간처럼 훈련하지도 않는데 소는 힘이 장사야. 비결이 뭘까? 이런 점도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강한 육체의 수컷 정자로 대를 이으려는 그들만의 본능 같아. 야생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야 하잖아. 인간은 기술과 재주가 있어서 딱히 강한 육체가 아니더라도 번식하며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민수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까지 읽어내고 말이야. 난 인간도 동물처럼 번식하는 게 좋다고 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육체나 정신이 약해졌어. 그치, 민수야. 재물은 대물림 되어서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또 힘이 없어도 잘생긴 미모로 인해 쉽게 혼인도 하잖아. 동물이면서 동물의 번식을 거스르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이니 특별한 무언가에 의해 정해지겠지만 아무튼 물질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육체는 약해져 가고 있어. 분명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말하고 있을 때 햇볕은 축축했던 대지의 풀과 나무들의 난로처럼 열을 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민수네 송아지가 차에 실려가고 있었다. 딱 봐도 암소와는 달랐다. 송아지인데도 골격에 힘이 느껴졌다. 둘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먼지가 허공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민수는 담담했다. 아니, 억지로 송아지를 보며 이별에 대한 괴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소년의 집으로 가고 있다. 수의사인가 보다. 민수야, 내일 보자. 갈게. 소년은 뛰어서 집으로 갔다. 축사에서는 수의사가 순둥이 입안도 보고 체중도 재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다. 학생! 작은 빈 술병에다 물 절반만 받아서 가져다 주게. 송아지에게 약 타서 먹일 테니. 소년은 정지로 가서 작은 소주병을 가져왔다. 여기 있어요. 순둥이는 소년을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수의사는 설사약과 감기약, 해열제를 술병에 넣고 흔들었다. 콧뚜레를 잡고서는 어금니 안쪽으로 술병을 쑤셔넣고 약을 먹였다. 어르신, 여기 3종류의 약을 물에 타서 며칠 먹여보세요. 그래도 안 나으면 전화하고요. 그리 하고만. 고생했네. 여 며칠 사이에 순둥이는 못 먹어서인지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드러나 있고 배가 폭 들어가 있었다. 큰일이네. 이렇게 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둥아, 힘을 좀 내봐. 얌마, 어서 먹으라고. 소녀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서 답답한 마음만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순둥이는 더 야위어만 갔다. 버지는 다시 수의사와 통화를 했고 도청 소재지의 가축병원에 보내야 한단다. 안 먹으니 영양제를 먹이고 정밀하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녀는 입맛도 없고 저녁을 먹는 듯 마는 듯 했다. 아침에 차가 오더니 겨우 순둥이를 태우고 가축병원으로 갔다. 소녀는 빈 외양간을 바라보았다. 저 자리에 순둥이가 있었는데 제발 잘 치료해서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답답한 마음에 민수네 집에 갔다. 야, 동철아, 너희 송아지 다 나았냐? 감자를 먹으며 말했다. 맛있네. 소년도 하지 감자를 먹었다. 모르겠어. 가축병원으로 갔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극삼감기, 설사는 금방 고칠 거야. 기분 풀어라. 진짜로 누가 보면 애인과 헤어진 줄 알겠다. 소와 인간과 애인이라. 하하하. 야, 죽을래. 그럴 기분 아냐. 이게 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면 비밀 지켜줄 거지. 그래, 모르겠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의리냐, 진실이냐. 송아지가 사는 길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다. 진실은 숨길수록 비참해지거든. 때론 조용히 묻히는 게 상생일 수도 있겠지. 진실이 알려져 더 고통스러워진다면 말이야. 남들은 진실에 호기심이 많지만 무엇을 위한 진실이냐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사랑보다 진실이 앞설 수는 없는 것 같아. 알아, 민수야. 얘기하려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아버지가 자세히 물어보면 그대로 말할 생각이야. 이리 와봐. 우리 송아지 샀다. 둘은 축사로 갔다. 민수네 송아지가 조그마해서 귀엽게 서 있었다. 와, 귀엽다. 소녀는 순둥이 처음 보았을 때가 떠올랐다. 민수는 부드러운 옥수수를 송아지에게 주자
송아지는 받아서 통째로 조금씩 먹었다. 민수야, 이 조그만 송아지가 커서 일소가 된다니 신기하지. 그런데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서 너무 요란하더라. 시커먼 매연과 소음 때문에 작은 생물들은 아마 고막이 터질지도 몰라. 근데 소의 음매 소리는 잠자는 작은 생명을 깨울지 몰라. 일어나서 살아갈 때라고 말이야. 그렇긴 해. 그런데 사람도 소도 이젠 힘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기계의 힘이잖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것을 하지 않으려 해. 힘들게만 살 수는 없잖아. 평생 그리 산다면 미쳐버릴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환경도 동물도 지키면서 서로 잘 살 방법을 연구하면서 같이 살자 이거지. 그러면 좋지. 하지만 기계든 동물이든 난 인간이 우선이라 봐. 동물들도 강자를 따르듯이 인간이 강하지 않았으면 동물에게 잡아먹히였지. 사자나 호랑이에게. 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소나 돼지, 닭들, 인간들이 기르지 않았다면 야생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 생각해봐. 가축으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야생이었다면 멸종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축들은 인간에게 고마워해야 해. 민수야, 그것은 인간이 인간들을 위해서 가축으로 기르는 거야. 필요가 없다면 인간이 사육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가축에게 인간이 더 고마워할 일 같은데. 너는 너무 인간 위주로만 본다니까? 동철아, 만약에 말이야, 잘 들어봐. 동물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어. 그러면 그 동물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 안 해보았지, 너? 야, 끔찍할 거야. 인간이 지금처럼 동물 대하듯 할 건지, 어떤 마법처럼 상상하지 못할 일처럼 인간을 사육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소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다음에 소풀이나 같이 뵈러 가자. 나 밭에 가봐야 해.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소녀는 집에 돌아와 순둥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빈 축사를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있는 이곳에 손만 닿으면 순둥이 얼굴이 닿았는데 언제나 내 말을 다 받아주었는데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도 순둥이에게는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했고 스스로 위안이 되었는데 우직하고 묵묵해서 왠지 모를 듬직함을 보상받았는데 소녀는 쉰내나는 여물통의 여물을 깨끗이 치웠다.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하늘의 태양은 마음껏 자신의 진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소녀는 논에 농약 치는 것을 돕고 있었다. 민수는 냇가 둔치에서 송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풀을 먹이고 있었다. 위쪽에서는 정호영이 솥가를 베고 있었다. 냇물은 예전처럼 줄어 있었고 둔치에는 풀들이 싱싱했다. 친척집에 도시에서 놀러온 아이들과 시골 촌놈들이 섞여서 물놀이에 하천은 떠들썩했다. 둑방길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꽃, 연분홍꽃, 보라꽃, 붉은 꽃들이 저마다 누가 바람에 흔들리나 내기를 하는 듯했다. 덩달아 물가의 갈대들과 물에 잠긴 줄풀들도 서로 몸을 비비며 사락사락 거렸다. 일을 끝내고 소녀는 들에서 송아지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야, 많이 먹였냐? 송아지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 송아지는 어떻게 됐냐? 아직 아버지 말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모르겠어. 괜찮겠지? 소녀는 납작한 작은 돌을 물수제비 띄우며 말했다. 한참을 둘은 누가 잘하나 물수제비를 떴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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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르르륵.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퐁퐁 뛰다가 결국엔 미끄러지듯이 물속으로 사라진다. 따스한 햇볕에 돌이 지나간 자리마다 물 위에 물들이 놀라 파동을 일으켰다. 야, 너희들 그게 뭐냐? 형,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정호영은 작은 호떡처럼 생긴 돌을 주었다. 퐁퐁퐁퐁퐁퐁, 치르르르르르르. 와, 멋지다. 역시 속도야. 물 위를 쫙 미끄러지게. 오케이. 퐁퐁퐁, 치르륵. 하하하. 에휴, 너희들 멀었다. 코코코,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의시되며 돌 잡는 법을 알려주며 자세까지 알려주었다. 봐봐, 던질 때 최대한 낮춰서 세게 던져. 이렇게 퐁퐁퐁퐁퐁퐁 츠르르르르르. 하하하, 나 먼저 간다. 정호는 바닥에 가득 풀을 싣고 지게를 지고 집으로 갔다. 네, 형. 동철아, 저번 홍수에 송아지 구한 거 생각나더라. 나라면 그랬을까?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과도한 용기 같아. 위험했어. 민수는 그런 행동에 동감하긴 어렸다는 듯이 말했다. 아냐, 나도 다 계획이 있었어. 그때는 매우 급했지만 구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 너도 알잖아. 여기 하천이 그렇게 급류는 새지 않고 넓어서 완만하다는 것을. 난 수영도 할 줄 알고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 낚싯줄이나 무언가에 몸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알잖아. 소녀는 포플러 나무에 등이 가려운지 긁으며 말했다. 그래, 대단해. 그렇더라도 다음에는 더 신중했으면 해. 알았어. 그래야지. 사실 큰일 날 뻔했어. 사건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숨어 있더라고. 둑방에서 미끄러져서 순둥이 고삐를 잡고 올라오는데 버티는 순둥이가 와. 얼마나 듬직했는지 말없이 묵묵히 버티고 있더라고. 난 그때 감동 먹었지. 그랬어. 버티고 있는 모습. 걱정하지 말라며 내 몸이 부서져도 버틸 거야. 그런 믿음이 보였지. 사실 그렇게 믿었거든. 그렇지. 소눈을 보면 나도 느껴. 다른 동물처럼 잔머물 부리지도 않고 오직 우직한 동물이야. 민수가 말했다. 소년과 민수는 송아지와 둑방길을 걸으며 말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소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지.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전부 자기 몸을 인간에게 주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소는 죽어서 사람으로 환생할 것 같아. 신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봐. 해는 어느덧 서쪽 산마루에 걸리고 있다. 붉은 노을빛을 냇물에 뿌렸다. 하얗게 핀 물살이 해와 연결되었다. 민수와 헤어지고 소녀는 집으로 향했다. 어느덧 어스름해져서 하늘은 밝았으나 주변은 어두웠다. 두 세계를 걸어가는 것 같았다. 소녀는 이곳저곳 순둥이가 풀을 뜯는 지난 날들이 떠올렸다. 언제쯤 올까? 설마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다. 사람도 죽고 살고 동물도 죽고 살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뭘 어쩌겠어. 태어났으니 살고 죽으면 멈추면 되는 거지. 아니, 멈춰지는 것이지. 모든 생각과 활동들이 숨 쉬는 것조차 다 멈춰져서 결국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살아있으면 살아가면 돼. 엄마, 나 왔어요. 소년이 툇마루 아래 기단으로 올라서며 말했다. 왔구나. 어여 씻어라. 밥 먹게. 소년의 어머니는 저녁 밥상 준비에 분주했다. 방에서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수도가에서 마중물을 붓고 우물 펌프를 열심히 저었다. 맑은 물이 대야에 쏟아졌다. 대충 씻고 소녀는 습관처럼 축사로 갔다. 응매, 응매. 순둥이가 여물통 앞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순둥아. 소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잡고 흔들었다. 순둥이는 허로 팔뚝을 핥았다. 소녀는 수도가로 돌아서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둥이가 얼굴을 소년의 몸에 대고 있었다. 살았구나. 순둥아. 그럴 줄 알았지. 넌 이겨낼 줄 알았어. 잘했어. 잘 견뎠어. 소녀는 대견한 듯 한참을 순둥이를 안고 있었다. 동철아, 아버지가 소죽 쑤어 놓았다. 이제 식었을 게다 퍼서주고 밥 먹자. 요 송아지는 죽다 살았으니까 이제 오래 살겨. 어머니가 말했다. 네, 어머니. 소년이 가마솥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다. 빗집 냄새와 메주 냄새가 섞였다. 소죽을 쇠스랑으로 뒤집고 저어서 쌀에기, 쌀겨, 콩, 옥수수 사료, 볏짚이 잘 섞이도록, 그리고 식도록 조금 기다렸다. 배가 고픈지 순둥이와 늙은 소는 혀를 콧구멍에 날름거렸다. 소죽 바가지에 소죽을 퍼다가 주었다. 옆에 있는 쌀겨 포대에서 반바가지를 퍼서 순둥이에게 더 주었다. 허겁지겁 순둥이는 먹었다. 순둥이 때문에 일소도 특식을 먹게 되었다. 소녀는 아궁이 옆에 앉아 소죽을 먹는 순둥이를 바라보았다. 여물통에서는 김이 났고 하얗게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처마 밑으로 사라졌다. 밖은 어두워졌다. 아궁이의 장작은 다 타고 인걸불이 되었고 축사의 아지랑이처럼 희미한 불빛들이 너울거렸다. 소녀는 한참을 송아지가 여물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년이 실수로 송아지를 곤경에 빠뜨렸고 소년이 위험 속에서 살려냈다. 소년이 곤경에 빠지자 이번에는 송아지가 소년을 구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송아지가 곤란한 지경이 되었고 현대의술이 치료했다. 그렇게 되었다. 둘은 서로를 고생시킨 꼴이 되었고 서로를 살렸다. 밤하늘에 별이 성근하게 작은 빛을 밝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빛날 것이다. 어머니의 저녁상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소년을 기다렸다. 송아지와 소년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